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벽 공부 빅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제가 맨날 이제 문법 강의만 주로 찍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국어의 다른 영역, 좀 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뭐 본격적으로 시를 뭐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시가 쓰여지는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원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시를 이해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를 왜 쓰고 시를 어떻게 쓰는가? 그럼 시를 쓰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 방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시의 주제라든가 시인이 생각했던 어떤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 정서들,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를 쓰는 원리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화면 한번 보시면, 우리가 글을 쓰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 정보 전달이라든지, 정보 전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서 표현도 있고요. 정서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호작용, 그러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서 뭐 편지를 쓴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보통은 이렇게 네 가지를 글을 쓰는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당연히 정서 표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죠. 우리가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를 쓰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정서 표현을 그냥 혼자 느끼면 되지 왜 시를 쓸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어떤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뭐 사람마다 성격은 좀 다르겠지만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누군가한테 내 상황이라든가 정서를 이야기하게 되면 뭔가 해소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를 완전하게 이해해 주는 것 같고 내 정서에 완전히 공감해 주면 좀 쾌감이 있죠, 여러분. 제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래, 나는 세상에 혼자가 아니야. 뭐 이런 정서적인 어떤 교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위안이라든가 위로를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인들은 그러한 바탕하에서 시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뭐 문학의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족적인 측면도 있고 뭐 깨달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내 정서를 온전히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받아들이고 느낌으로 해서 어떤 정서를 교감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적은 정서의 교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인이 느낀 정서, 작가가 느낀 정서를 온전히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맥락이 시를 기본적으로 쓰는 데에 발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시인이 있죠. 작가가 있어요. 작가가 있고 이 작가가 시를 통해서 독자에게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해요. 의미라든가 정서를 이제 전달하고자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느끼는 정서를 상대방에게 온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쉬운가? 내가 누군가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야, 나 쟤 좋아해 라고 하는 감정으로 충분히 그 정서가 표현이 되고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작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굉장히 추상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죠? 이 추상적인 정서를 시를 통해 가지고 독자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럼 독자에게 이 추상적으로 내가 느낀 정서를 어떻게 온전히 전달하느냐가 성공적인 시를 쓰느냐 못 쓰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왜 이렇게 막 이런 블로그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글들,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보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사진 올려놓고 자기 정서들을 막 이렇게 쓴 글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나서 되게 공감이 되는 글이 있고, 뭐야 뭐 사춘기야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이상한 글을 써놨어 뭐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 글도 있잖아요. 명색이 작가인데 내가 시를 썼는데 아무도 공감하지 못해. 글은 시를 쓰는 것이 의미가 있냐, 이 얘기죠. 아무도 그럼 시인으로 활동하기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인이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내가 느낀 정서를
다른 사람들도 온전히 느낄 수 있게끔 얼마나 구체화시키느냐,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시인은 자기가 느낀 추상적 감정을 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구체화시킨다는 거예요. 구체화시켜서 그것을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누군가 이제 어떤 여자와 남자가 아주 사랑을 했는데 이별을 했다. 자, 그러면 여자가 이제 남자가 나쁜 남자였어. 남자가 떠나가면서 오빠는 정말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나쁨이 오빠가 그래 난 나빠, 아주 왜 쿨하게 뭐 얼마나 나쁘다는 얘기야. 뼈속에 박히지 않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별하는 상황에서 여자가 느낀 나쁨의 정서가 어느 정도냐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뼈에 박히도록 얘기해야 돼. 그러면 나쁘다라고 하는 추상적 정서를 좀 더 정확하게 뼈에, 가슴에 사무치도록 얘기하면 오빠는 음식물 쓰레기야, 오빠는 개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더 마음에 와닿는데, 내가 음식물 쓰레기라고? 음식물 쓰레기? 아니, 뭐 썩었다는 얘기잖아. 내가 그렇게 더럽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상적 감정을 구체적인 대상의 비유라든가 상징을 통해서 보다 사람들이 더 상상하게 만들고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정서를 좀 더 이제 공감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다쳤어.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상황이야.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친구를 위로해 주러 갔어. 야, 네가 다쳐서 마음이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그 입원한 친구는 내 아픔에 공감해 주는구나, 고마워하겠지만 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겠죠. 네가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 내 마음은 손톱 밑에다가 바늘, 이 10손가락의 손가락 안에다가 그 손톱 밑에 바늘을 하나 꽂는 고통과 같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소름 돋아요, 여러분. 그죠? 너무 아픈, 상당히 되잖아요. 살짝만 비워도 얼마나 아픈데, 손톱 하나하나에 바늘을 꽂는 것 같은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추상적인 감정을 독자가 이해하기 위해서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비유적 표현이라든가 상징적 요소에다가 그 의미를 부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시를 쓰는 원리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독자의 입장이니까, 작가의 입장은 그런 거다. 그럼 우린 독자의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구체화된 표현이 있잖아요. 그 구체화된 표현, 그러니까 작가가 추상적인 감정을 실어서 이걸 구체화시켜서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이 구체화된 감정을 독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추상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오빠는 음식물 쓰레기야. 그러니까 그 이별하는 상황에서의 오빠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그 음식물 쓰레기야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냈다. 그러면 시에는 이렇게 써있겠죠. 오빠는 음식물 쓰레기야, 이렇게 써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독자는 이걸 통해서 오빠는 음식물 쓰레기야? 그럼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그렇지, 음식물 쓰레기는 먹지 못할 음식이야, 버려진 음식이지,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숙성됐을 거야, 썩었겠지, 냄새가 더럽게 많이 나겠지. 그리고 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갔던 기억을 한번 해볼까? 음식물 쓰레기통이 열리는 순간 썩은 내가 풍기면서 막 헛구역질이 나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지. 오빠는 음식물 쓰레기야? 그 오빠는 어떻다? 그 음식물 쓰레기처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대상, 정말 더러운 대상, 냄새나는 대상이구나. 그래, 오빠는 나쁘다는 얘기구나. 이런 식이 되는 거란 얘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체화된 것을 추상화시켜야 된다. 아까 입원한 상황, 손톱 하나에 손톱 그 밑에마다 다 바늘을 꽂는 고통이라고? 오마이갓. 야, 그러면 시에는 이렇게 표현됐겠죠? 너가 다친 상황에서 입원을 한 상황은 손톱 하나하나마다의 커다란 10cm 길이의 바늘을 꽂는 것과 같았어, 이런 표현이 있다. 그럼 바늘을 꽂는다고? 오마이갓. 야, 내가 샤프에 살짝 찔렸을 때도 겁나 아팠는데 바늘을 손톱마다 찌른다고?
주사 맞은, 이게 진짜 엄청 아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주 기본적인 원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이없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것만 얘기할 겁니다. 작가는 추상적으로 자기가 느꼈던 정서를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화된 상황이라든가 구체화된 대상에 비유한다. 자, 이게 작가의 역할이다. 여기까지가. 그럼 독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화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구체화된 표현을 추상화시켜서 이해를 해야 한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체화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떤 추상적인 상황이라든가 어떤 정서 같은 것들과 연결을 시키면은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걸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말 시답게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낙엽이 떨어지는데 왜 슬픕니까? 낙엽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울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낙엽 자체가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냐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맥락이 결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낙엽을 바라보며 낙엽이 떨어지고 나는 그 낙엽을 바라보며 눈물이 뚝,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낙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행복이고 아름답기에는 조금 더 먼 얘기잖아요. 그러면 낙엽의 하강적 이미지, 눈물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럼 낙엽은 눈물을 불러일으켰다? 그럼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도는 뭔가 슬픔의 정서와 관련되나? 그럼 여기서의 낙엽이라고 하는 것도 밝은 이미지이기보다는 좀 슬픔의 정서와 관련되는 어떤 이미지겠구나. 고독감이나 뭐 이런 것들과, 혹은 소멸이나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될 수 있구나. 이런 맥락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서를, 그러니까 시인이 표현하고자, 그 시인이 온전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그 정서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단어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 맥락 안에서의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되고, 그 화자가 느끼는 정서와 관련시켜서 어떤 식구라든가 시와의 의미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다 얘기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와 관련된 얘기들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시에서, 문학에서는 틀리면 안 되는데 맥락만 잘 고려하시면 돼요,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의 그 써지는 원리 이해하셨죠, 여러분? 다시 한번, 작가는 추상적 정서를 구체화시켜서 표현한다. 그러면 정서는 드러나 있지 않아요. 직접 드러나 있지 않고 그냥 구체화된 표현만 있다. 그럼 독자는 그 구체화된 표현을 추상화시켜서 정서를 유추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